저는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 직업 그거 사실이야? GC에 전복학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제게 의구심이 생겨서 물으러 오신 거죠. 현재는 댓글이 삭제되어서 자료는 없지만 어떻게 점을 보는 사람이 종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점쟁이는 자기 점에 의문을 안 가지나요? 더 나아가서 종교인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저는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10년을 점을 보고 6년을 그걸로 돈을 번 제가 왜 종교 특집에서 점에 대해서 다룰 생각을 못했을까요? 고맙다 방귀팀장 뿡빵아 아이디어 줘서 오늘은 점쟁이 현직에서 떠난 저와 함께 점이란 무엇이고 점쟁이는 뭐하는 사람인지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점에 관심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점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먼저 방귀팀장 뿡빵이의 질문에 대답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점쟁이가 종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 믿으니까. 네, 제게 점을 보신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 말고도 많은 점쟁이들이, 아니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자기 점을 안 믿습니다. 이것은 점쟁이란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점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주도 좋고 타로도 좋습니다. 쌀점도, 신점도, 유점도 좋아요. 그럼 그곳에는 점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읽는 도구와 미래를 읽어주는 사람이죠. 먼저 미래를 읽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점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신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 운명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 모든 종교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고 가긴 하지만 전복학보다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은 없을 거예요. 점이라는 게 운명을 알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운명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엿보는 일, 이를 통해 운명을 바꾸거나 안정감을 얻는 것이 전복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런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바로 현재 존재하는 점들을 대충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시간에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 동양의 사주팔자가 바로 이런 점이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가지 기둥의 관계를 통해서 내 운명을 알아보는 점이잖아요. 서양의 점성술 역시 이런 점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천체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태양은 어디 있었는지, 달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천체들 간의 각도는 어떤지를 통해 내 삶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의 형태에 운명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죠. 손에나 손금에 내 운명이 기록되어 있거나 내 얼굴의 모양에 운명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을 통해 엿볼 수도 있어요. 타로카드 혹은 수정구슬을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점들이 있죠. 모든 점들은 자신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물론 이 체계에 꽤나 능통해야 하죠. 그나마 이문이 쉬운 타로카드 역시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와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 총 78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역방향으로 수도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복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철학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타로도 파고 들어가면 카발라라는 유대 밀교를 공부해야 하고 사주팔자 역시 주역이라는 유교 경전을 배워야 하죠. 모든 종교의 목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에요. 전복학 역시 세상의 원리를 분석해서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도구로 쓰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평생 주역 연구에 인생을 바쳤다는 역술인들의 말,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전복학은 인문학으로서의 깊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의 구성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미래를 읽는 도구와 미래를 읽는 사람. 방금 파트에서 미래를 읽는 도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복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게 만약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점쟁이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어요. 학문보다 점쟁이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전복학이란 것은 깊이가 있지만 당연히 개소리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것은 조금만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다가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기도 하죠. 특히 점을 치는 도구란 것들에 체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체계란 것이 몹시 오묘합니다. 대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이라 해석에 일종의 경향성은 있지만 콕 집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점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올 겁니다. 보통은 이런 의미이긴 한데 어떤 상황에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게 봐야 참으로 유연하다지만 나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개소리입니다. 수십 년간 사주팔자를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책들의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많긴 많죠. 자평진전, 공통고감, 적천수 등등. 근데 그거 다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과거의 책인데 수십 년간 봤으면 글자 하나하나 다 외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워낙 모호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론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달라. 근데 점을 보러 오는 고객도 생각하는 것을, 점을 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다? 당연히 점쟁이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전복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자기 점을 안 믿고 학문보다 점쟁이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복학은 철저히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악행을 고백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저는 한 타로 행사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친구에게 10시간 만에 타로 카드를 가르쳐서 자리에 앉혀 점을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미두수 같은 점은 전혀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자미두수로 점을 봐야 한다면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뻔뻔하게 점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저도 자미두수를 볼 줄 모르지만 앞에 앉아있는 고객들은 더 몰라요. 막말로 제가 그 점을 볼 수 있든 없든 똑같아요. 저는 고객의 과거를 알아채고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길을 제시하면 그만이죠. 어차피 고객은 제가 점을 옳게 보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심지어 점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복학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정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아니 아예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상당히
상당히 독특한 점을 보는구나, 이 이상의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이 모르고 짓거리는지 독창적 해설을 기반으로 한 건지 고객 입장에서 알 수가 있어야죠. 어차피 고객은 제가 옳은 해설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철저히 자평진전에 의거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고객들이 알아주고 좋아해줄까요? 그딴 거보다 내 과거를 하나라도 더 맞추고 내 미래에 대해서 몇 마디라도 더 읊어주길 바랐지 않을까요? 포춘텔러들에게 도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량입니다. 전복학이라는 도구는 불안정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주를 맹신하고 사주팔자를 연구해서 타인에게 믿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점쟁이로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아는 점쟁이랑 다르죠? 막말로 내가 점 봤는데 틀리면 어쩔 거예요? 저도 점 보면 틀리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점쟁이는 자기 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광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는 자기 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점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리더의 역량, 그 대부분이 바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만드냐고요? 보통 과거나 성격을 알아맞추지 않던가요? 가령 이런 흰 소리로 시작할 때도 있죠. 5부터 12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만 생각해봐라. 혹시 그 숫자가 7은 아닌가요? 같은 이야기로 말이죠. 위 이야기는 간단한 멘탈 매직입니다. 60% 정도의 사람은 7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맞히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죠. 가령 고객님의 생각을 맞췄다고 합시다. 맞아요, 7 생각했는데? 라고 반응한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보통 7을 많이 골라요. 소외감, 고독감 같은 것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게다가 눈치도 빠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같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고객의 성격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아니요, 저 9 생각했는데? 라고 한다고 해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앞에 계신 분을 살짝 테스트해본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이라고 대파하는데 고객님처럼 독창적인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틀렸다고 해도 자연스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춘텔러들에게는 이런 테크닉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여성분들에게 흔히 쓰는 이야기로는 혹시 한쪽을 잃어버려서 짝이 안 맞는 귀걸이나 못 쓰게 된 잡지 같은 걸 모아두진 않나요? 같은 이야기로 대화에 물꼬를 트곤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 질문 자체도 교묘한 어법이죠. 모아두죠? 혹은 모아두지 않죠? 같이 단정적인 어법을 쓰면 출구가 없으니까 모아두진 않나요? 같이 말을 꼬아서 틀렸을 때 출구 전략도 만들어두는 방법이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소한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점은 스스로의 낡은 습관이나 관계를 못 버려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자연스럽게 고객의 인간관계론까지 들어가고 없다고 할지라도 매사에 깔끔하게 보이려 하기 때문에 정이 없는 듯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노력을 쓰는 매고 끊음이 확실하신 스타일이네요. 이 카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라는 개소리로 이야기를 진전시킵니다. 점쟁이들에게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의자를 왼쪽으로 놨는지 오른쪽으로 놨는지 내 눈을 응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오는 발걸음은 빠른지 느린지 내가 의도적으로 정적을 만들면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아닌지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일지 유추합니다. 첫눈에 들어온 정보로 사람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콜드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흔히 하는 반음 효과,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효과죠. 점쟁이들은 수많은 간을 보고 잽을 날리면서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고객은 점쟁이를 신뢰하게 돼요. 점쟁이가 콜드 리딩 혹은 화술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알아맞힌 것처럼 속이고 고객은 자신의 과거 혹은 성격을 맞힌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라고 믿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점쟁이 내 이야기를 전부 다 알더라고. 점쟁이가 때려맞힌 건 5%도 안 되고 95%의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했지만요. 점쟁이가 틀린 건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인간의 기억은 편향적이어서 놀랍게도 맞힌 것만 기억하고 틀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점쟁이들은 녹음해도 되냐고 하면 온갖 말들을 통해 못하게 막을 겁니다. 이 콜드 리딩이나 화법 그리고 심리 분석은 마술사들 역시 흔히 하는 일이에요. 특히 사람의 정신을 속이는 멘탈 매직에서요. 둘 다 고객을 속이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기에 마술사들은 타로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사실 과거에는 마술사들이 사기꾼도 했었잖아요. 최현우 마술사가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이유도 그가 타로 강좌를 열고 있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마술사랑 점쟁이는 인간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속인다는 점에서 유사하죠. 점쟁이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고객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권위에서 오는 법이죠. 길가의 거지나 불황자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집시들은 물론 불황자였지만 신비로운 느낌으로 자신을 치장하죠.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합니다. 저같이 별로 멀쩡하지 못한 외모를 가졌다면 개량 한복을 입고 일을 하는 방법도 있죠. 한복을 입으면 왠지 정통파 점쟁이 같잖아요. 내가 봐준 건 타로점인데도 말이죠. 좀 더 본격적인 무당, 신점으로 가면 그 공간 자체가 고객을 압도하는 권위가 됩니다. 신비로운 무당의 공간, 이질감이 드는 곳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무당의 눈빛, 약간 긴장을 하면서 들어오는 고객에게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왜 이제 왔어? 무당은 5글자 내뱉었는데 고객은 자기가 완전 파악된 기분이 들어요. 당연히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고객에게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얼굴을 한번 보더니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더라고. 나를 이미 모두 파악했다고 착각해버린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친구나 가족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던 비밀을 점쟁이에게는 술술 털어놓게 되죠. 이것을 낯선 이방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점쟁이는 내 인생에 들어올 일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고민을 이해한다는 양 제스처를 해준다? 마치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에 술 한잔을 나누며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되는 것처럼 점쟁이가 내 성격과 과거를 알아채준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뇌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점쟁이
점쟁이는 잽을 날리듯 고객과의 공감대를 자극하려 합니다. 반응 효과도 이용하고 프린더 도어도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고객의 방어 기제를 깨고 물꼬를 틀려고 하죠. 마음이란 것은 댐에 쌓여있는 물과 같아서 거의 흘러넘치는 경우가 없지만 한번 방어 기제라는 댐에 공감이란 작은 구멍을 뚫으면 그 작은 구멍으로 댐은 붕괴하게 되죠. 포춘 텔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이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라포르라고도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수많은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신뢰 형성이라는 것은 다른 직업들도 하는 일이에요. 심리 상담사들도 라포르를 형성합니다. 점쟁이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려운 방법으로요. 우리는 고객을 속여서 나를 믿게 해도 되는데 심리 상담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술사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만들죠. 이미 손안에는 4개의 카드가 있지만 5개의 카드가 있다는 양 가짜 정보를 흘려 고객에게 확고한 신뢰를 주고 그것을 유쾌한 방법으로 배신하는 마술사들 역시 심리를 속이거나 이용해서 즐거움을 줍니다. 종교인들 역시 스스로를 믿게 만듭니다. 신부님들의 분위기와 행동거지에서 신뢰가 느껴지고 신도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며 목사님의 성품과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통성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물론 신을 향해야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죠. 나쁜 케이스로는 사기꾼이 있죠. 사기꾼 역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믿게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 듭니다. 점쟁이는 위 직업들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라는 직업 자체가 몹시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내 영역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유명한 무당은 그 스스로가 사이비 종교인이죠. 어떤 역술이는 고객의 돈만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쟁이는 상대의 심리 안정을 주려는 상담사일 수도 있고 저는 마술사이기도 한 만큼 스스로를 엔터테이너로 생각했습니다. 점쟁이는 위 4가지 모습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받고 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참 용하다더라 는 종교인의 모습, 아닌데?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는 엔터테이너, 틀린 말도 많지만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 는 상담사,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야 는 사기꾼의 모습이죠. 속여서 믿음을 얻는다. 사실 점쟁이의 근본 자체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속여서 믿음을 얻는 마술사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이라는 멸시를 받죠.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점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상 누가 제 점을 믿겠습니까? 모든 점쟁이들은 스스로의 점을 의심하지만 고객 앞에서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저는 제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야만 자신에게 정당성과 권위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다른 점쟁이 찾아가서 님도 자기 점 안 믿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사기꾼이자 상담사이자 광대이자 종교인인 점쟁이, 저는 누군가를 속여서 믿음을 얻는 점쟁이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으니까. 세상이 고도화되면 미신은 사라질 것이다.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신은 색깔을 바꿔가며 등장합니다. 언젠가는 혈액형 성격설로 왔었다가 이제는 MBTI로 도래했죠. 사람의 성격을 4가지 혹은 16가지로 등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허황되면서도 달콤한 이야기예요. 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낯선 인터넷 사람들 혹은 점쟁이라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점쟁이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사기의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안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직업군이지 않을까요? 점에 대해서 궁금했거나 장래희망이 점쟁이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